네, SPH 세일즈의 조용만 부장이라고 합니다. 어, 온라인에 계신 분들한테 좀 죄송한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한테 좀 지금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로케이션 인텔리전스를 설명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해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는 기업이나 학교 또는 개인적으로 GIS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하신 분 계신가요? 아, 네. 세 분 손 드셨어요. 다시 여쭤볼게요. 나는 기업이나 학교나 개인적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네. GIS보다 훨씬 더 많은 분이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스파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데이터 과학자와 공간 데이터 과학자가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역시나 예상했던 것처럼 그 수가 차이가 많이 났었다라는 부분들은 뭐 제가 앞서 이제 발표드릴 내용을 증명하는 내용이기도 할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앞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말씀하셨던 분들 중에 몇 안 계셨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사이언티스트라는 말을 듣기가 너무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부끄러워. 자, 그런 분들 말고 적어도 데이터 SQL 정도는 달아보신 경험이 있으시다. 네, 엄청 많아졌죠. 네. 자, 이런 분들 중에서 공간 데이터를 달아보신 적이 있다. 손들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오늘 하루 발표가 기가 막히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아, 그 전에 몇 가지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좀 지루하거든요. 왜냐면 숫자만 너무 많이 나오고 그래프만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근데 제 발표 자료들을 되게 대학생 분들이, 또 연구원 분들이 인용이나 차용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어, 되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 컨설팅 기업이죠. 마켓 앤 마켓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전 세계 디지털 지도 시장 규모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발표한 내용입니다. 2019년도에 192억 달러의 디지털 지도 시장이 2026년도에 370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 이는 연간 14.1%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왜 디지털 지도 시장이 왜 계속 전망이 좋을까요? 네. 첫 번째는 모든 기업과 개인이 BI에 대한 요구사항이 또는 BI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BI와 GIS는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시장 경쟁이 강화됨에 따라서 나는 독보적인 새로운 비즈니스의 차별성을 두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로케이션 인텔리전스를 구현해내기 위한 솔루션이나 도구들의 비용이 매우 낮아지고 있다. 네,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측면 때문에 디지털 지도 시장에 대한 전망을 매우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였고요. 또 다른 또 설문조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로케이션 인텔리전스적으로 접근을 해볼 거예요. 이미 로케이션 인텔리전스를 알고 있거나 이행하고 있거나 시행하고 있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의 임원들을 500분을 모시고 나온 발표 내용입니다. 이제 발표 내용을 이제 좀 이제 한번 쭉 봤더니 5% 리더 그룹이 있어요. 5% 리더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 로케이션 인텔리전스 전략이 회사의 비즈니스 전략으로 뚜렷하게 잡힌 기업을 어, 리더 그룹이라고 하고요. 5%의 기업으로 나타났고 51%는 챌린저 그룹입니다. 예.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지만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있어라는 거죠. 다시 3%가 팔로워 그룹입니다. 근데 이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내용은 94% 이상의 기업들이 로케이션 인텔리전스가 현재 비즈니스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였다라는 뜻이죠. 로케이션 인텔리전스 계속 말씀드리는데 사실 별거 없어요. 위치 데이터거든요. 위치 데이터 어디서 많이 사용될까요? 거의 모든 산업에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이 산업이 더욱 커질 것이고 더욱 증가할 것이고 확장할 것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는 IoT 장비들, 스마트폰들 또는 이런 드론, 이런 정보들이 매우 늘어나고 있거든요.
포브스 발표에 따르면은 2025년도에 750억 개 이상의 IoT 장비가 늘어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위치 데이터를 비즈니스에 접목한다면은 또 다른 비즈니스 전략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볼게요. 조금 더 깊숙하게. 자, 우리는 이제 데이터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요. 그 데이터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그 데이터가 위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고 그 그런 위치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물어봤어요. 귀하의 조직에는 데이터 과학,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또는 GIS 팀이 있습니까? 라고 2020년도의 결과와 2023년도의 결과입니다. 뭐를 느끼시나요? 둘 다 GIS 전문가와 데이터 전문가들을 모두 가진 기업이 65%나 되네? 근데 제가 방금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했었을 때는 그 정도 수치는 아니었거든요. 왜 이런 수치가 나왔을까에 대한 부분을 저는 한 번 더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제. 자, 둘 다 보유하고 있다. 두 팀을 모두 다 보유하고 있다라는 기업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얼마나 자주 협업을 하시나요? 라고 했었을 때, 11%나 되는 기업이 전혀 안 하고 있는데요. 라고 대답을 해주셨다는 거죠. 네. 여기서 저는 좀 한 가지 느꼈어요. GIS, 그러니까 공간 데이터 과학자가 조금 더 인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기업에서. 왜 그러냐면은 데이터 과학을 하는 분들 중에서 공간 분석에 대한 경험을 가진 구성원이 몇 명입니까라고 물어봤었거든요. 네. 네, 대부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대부분 공간 데이터를 취급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일상 얘기하고 있는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이었고,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은 공간 데이터에 대한 지식이 없지만 뭐 사용을 해보는 거죠. 나는 그래서 공간 데이터를 사용해봤다. 근데 그러면 공간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해보고 어떻게 공부를 했어? 그냥 일하면서 하는 것이고. 네. 제가 뭐 이렇게 공간 데이터를 전문가는 아니지만 공간 데이터를 다루는 공간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이 조금 더 시장에 확장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 공간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자, 그러면은 공간 데이터를 구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데 얼마나 찾기 어려워요? 물어봤더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진짜 겁나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공간 데이터를 분석하고 서비스를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찾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도 겁나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재밌는 거 저도 좀 발견했는데, 자, 공간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도구들 중에서 어떤 도구들을 많이 다뤄보셨나요? 저는 이제 공간 정보 전공자로서 저 때는 R을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이제는 파이썬이 대체적으로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SQL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추세죠. 왜 그럴까요? 물어봤습니다. 보다 쉬운 협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수한 기계학습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빅데이터로서의 확장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속도나 유연한 환경, 편의성, 효율성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우리는 SQL로 전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장표를 발견했는데, 그럼 어떤 라이브러리 쓰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파이썬은 판다스의 지오 판다스 많이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공간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SQL문은 여전히 공간 데이터의 강력한 무기이죠. 포스트그레스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데이터 웨어하우스 쪽으로는 뭐 이제 구글의 빅쿼리나 또 이제 AWS 레드시프트 그리고 스노플레이크나 데이터브릭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해주었고, 뭐 그렇지만 여전히 R은 공간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활용이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플랫폼 쪽으로도 이제 구글 맵스 플랫폼과 같은 맵스 API들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셨었고요. 자, 이런 내용들은 제가 스킵을 할게요. 이제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려서 공간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 공간 데이터 전문가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번 장표부터입니다. 위치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위치 데이터가 언제부터 중요해졌을까요? 시간을 한 10여 년 전으로 되돌아볼까요? 2009년도에 아이폰 3에 GPS가 탑재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공간 데이터, 이제 개인의 공간 데이터들이 계속 수집이 되고 있었던 거죠. 예. 이제는 위치 데이터는 어느 세상에서 존재하는 데이터가 됐고, 이런 위치 데이터를 활용해서 가장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버와 에어비앤비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공간 정보를 전공하는 많은 대학원생들이 논문을 쓸 때 우버와 에어비앤비 데이터들을 가지고 논문을 많이 쓰기도 하시고요. 이 뜻은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다라는 뜻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제 우리 DVD, 비디오 절대 찾아볼 수가 없죠. 넷플릭스를 보니까요. 구글 지도가 생기고 나서 그러니까 그 도로 지도 책 다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음식 배달 앱이 나오면서 우리 그 맨날 집집마다 꽂혀 있었던 이 배달 소식지 이런 것도 다 없어졌고 세상 변화하고 있습니다. 공간 데이터로 인해서 더 많은 세상이 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더 많은 공간 데이터가 변하기 위한 데이터들이 어떤 게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빅데이터가 있을 거고 모바일 데이터. 그러니까 고객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소셜 미디어 데이터. 고객이 저런 우리 제품을 가지고 어떤 감정을 가져갈 수 있지? 구매까지 유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소셜 데이터도 충분히 위치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발전되면서 더 이상 더 많은 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서버를 살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죠. 예, 구글 클라우드와 같은 클라우드 솔루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oT는 마찬가지로 이제 네, 뭐 위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죠. 제가 잠깐 딴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제가 냉장고에 관심이 좀 많았었거든요. 가정에 있는 가전제품 중에서 24시간 항상 켜져 있는 가전제품은 냉장고였거든요. 그래서 냉장고에 되게 다양한 서비스들이 고객 점점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자, 이제 말씀드릴게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 기업은 데이터 과학자나 SQL문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공간 데이터 전문가는 아니다. 하지만 공간 데이터는 다뤄봤어. 전문적이지 않게가 여태까지 결론이었어요. 공간 데이터의 중요성도 이제는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이제 공간 데이터 기반으로 공간 데이터를 사용해서 로케이션 인텔리전스를 구현을 한다.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하기 위해서 네 가지 단계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안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데이터를 풍부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이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럴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어떤 데이터 있지? 당연히 모아보겠죠. 기업에서는 개인도 모아보고 레이크에서 모으고 웨어하우스에서 모으고 하겠죠. 자,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어떤 데이터를 연결시킬 수 있지? 라는 부분을요. 저희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의 매장 근처에 왔다 갔다 하는 유동 인구가 얼마나 되지에 대한 부분들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데이터가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또는 그 데이터를 접근이 가능한가요? 접근이 가능하다면 그 데이터는 유료인가요, 무료인가요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공부하고 데이터 자체를 통합하는 과정을 꼭 거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데이터를 풍부하게 만들어 주세요. 두 번째는 시각화를 해주세요. 대부분에 계신 분들이 공간 정보, 그러니까 로케이션 인텔리전스는 시각화가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절대 마지막 단계가 아닙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풍부하게 만든 데이터를 무조건 시각화를 먼저 해주세요. 시각화를 해서 왜 시각화를 하냐? 더 이 비즈니스와 서비스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자, 좀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만든 시각화가 남들이 보기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만든 시각화나 내가 만든 데이터가 제대로 지도 위에 올라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무조건 확인하셔야 돼요. 네. 세 번째는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계속 반복해 주셔야 돼요.
가장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BI와 LI의 차별성이라고 생각해요. BI는 현재 있는 데이터들을 대시보드에 뿌려주고 데이터를 설명해 주거든요. 근데 LI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예측을 해주기 위한 목적으로도 만들어지기도 해요. 지속적인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다른 분석 과정과 분석 이런 메소드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자면은 가장 이제 공간 정보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데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의 범죄율이 높더라. 저 사람은 소득 수준이 낮으니까 범죄자야. 라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네. 지속적인 반복을 계속해 주셔야지 훨씬 더 풍부한 공간 LI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네 번째는 이제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이제 액션을 어떻게 취하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만든 LI, 내가 만든 이 지도 서비스를 과연 누가 볼 것이고 그 사람들은 내가 만든 지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만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리테일인데요. 리테일은 LI를 투자하는 기업들 리스트 중에 상위 5위 안에 드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리테일은. 왜?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이런 위치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매장 어디에 둬야 돼? 네, 맞죠? 내 매장과 공장의 거리는 공장은 어디에 둬야 돼? 라는 부분들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말씀드렸던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제 이런 위치 계획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인도어 매핑도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머천다이징인데 제가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고객의 실내 이동 동선을 분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것도 충분히 공간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할 수 있는 과제고요. 세 번째, 비콘도 한번 사용해 보는 게 어떨까요? 고객이 우리 매장 근처에 지나가고 있었을 때 비콘을 통해 가지고 쿠폰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많이 했었던 거긴 하는데 그럼 고객은 우리 매장으로 들어오시겠죠? 라는 부분들. 세 번째, 앞서 저희 안창현 매니저님께서 모빌리티 패키지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이런 공급망 관리도 공간 분석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자, LI를 통해서 리테일 분야의 새로운 가치를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었고 이제는 SPH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SPH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신 분 많이 계시죠? 저희 매월 뉴스레터도 보내드리고 좋은 내용의 블로그 글들도 많이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그 블로그 내용 중에 몇 가지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스타벅스의 허브앤스폭 사례인데 19년도에 만들었네요. 예. 저희는 이제 블로그를 만들 때 뉴스나 신문 잡지들을 보면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 공간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재미난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제 스타벅스가 허브앤스폭 전략을 가져간대요. 허브앤스폭이 뭐지? 나와 있는 것처럼 자전거 바퀴 축을 중심으로 주요 상권 중심으로 뻗어나간다는 의미래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강남역에 있는 스타벅스가 17개인가 되거든요. 다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스타벅스가 허브앤스폭 전략으로 위치 계획을 가져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공간 데이터의 융합으로 비주얼라이즈를 하고 반복 작업 수행을 통해 가지고 스타벅스가 정말로 허브앤스폭 전략을 가지고 출점 전략을 가져가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출점 시계열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시계열성으로 스타벅스가 어떻게 확산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스타벅스가 보통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직장 인구 기반으로 분포 현황도 한번 찾아봤고 유동인구 기반으로도 한번 찾아봤고 공시지가 기반으로도 한번 찾아봤어요. 왠지 스타벅스는 진짜 비싼 땅에서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블로그를 하나 이제 만들어서 이제 저희가 고객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었고 두 번째는 카멜레존이라는 거였어요. 이때도 이제 2019년도였네요. 이때도 뉴스에서 나왔거든요. 이제 오전에는 카페, 오후에는 스튜디오, 저녁에는 레스토랑, 주말에는 세밀라실. 시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공간이 계속 변하는 것을 카멜레존이라고 한대요.
이런 카멜레존이 과연 트렌드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포구 연남동으로 갔습니다. 왜 젊은이의 성지였으니까. 확실히 카멜레존을 활용하고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또 해봐야죠. 데이터 융합시켜, 비주얼라이즈 시켜, 계속 반복 수행해 결과를 뽑아봤죠. 어떤 결과까지 뽑았냐면 저희는 제가 이거 뭐 데이터의 출처는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블로그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보면은 저희가 뽑았던 게 연남로 5길에 주중에는 카페를 하고 주말에는 양식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은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뽑았어요. 재밌게. 네. 물론 해보진 않았지만요. 네. 그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다. 세 번째 올리브영인데요. 올리브영이 전국의 매장이 12,000개 정도가 돼요. 죄송합니다. 1,200개 정도가 돼요. 지하철 역사보다 많대요. 올리브영을 보면은 저도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올리브영 한번 분석을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저희 직원들한테 올리브영 갔다 와 했어요. 출퇴근하면서. 되게 특이한 점을 발견을 했었어요. 앞서 제가 인도어 매핑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리테일 전략 말씀드렸잖아요. 올리브영에는요, 각각 지역마다 머천다이징 하는 기준이 다 달라요. 여의도 가잖아요? 그러면은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게 그 다이어트 바가 보이고요. 이대 근처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조그마한 화장품이 먼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고객의 특성에 따라서 머천다이징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사실 공간 분석을 통해서 분명히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대별 유동인구, 외국인 방문 지역, 외국인은 또 얼마나 찾지 않을까, 또는 연령대별 유동인구 분석, 점포 분석들도 해보고 이것도 블로그로 게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단순히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고객분들한테 보여드리는 블로그 하나라도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제공을 드리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GIS에 관련된 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가능한 일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현실화 시키기 어려운 기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와 같은 SPH와 같은 기업들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네, 저희 다양한 사례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요. 뭐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관계로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PH의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온사이트 세미나 신청이라고 있어요. 네, 1인부터 30인까지 고객이 찾아주시면은 저희가 고객이 원하는 내용을 들고 방문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물론 무료이고요.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SPH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온사이트 세미나를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방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